미국 평론가가 단종 영화 보다가 그냥 울었습니다. 그 평론가의 이름은 에릭 챔버스였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에서 20년째 영화를 보고 글을 써온 사람. 그는 살면서 수백 편의 영화를 봤고 눈물을 흘린 영화도 몇 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화를 틀기 전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한국 왕실 이야기겠거니. 그런데 30분이 지났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한국 역사를 잘 모르는 미국인이 조선 왕실의 정치 구조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외국인 평론가가 왜 이 한 편의 영화 앞에서 멈춰버린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에릭 챔버스는 리뷰 사이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집중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왕실 이야기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영국 왕실의 음모극, 유럽 귀족들의 권력 다툼, 왕위를 둘러싼 피해 숙청까지. 그가 본 시대극만 해도 수십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 이야기라는 소개를 들었을 때도 그는 비슷하게 예상했습니다. 누가 왕좌를 차지하는가? 누가 더 치밀하게 음모를 꾸미는가? 그리고 결국 누가 웃는가? 그런데 이 영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작했습니다. 왕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어리고 조용하고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에릭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엔 왕인지 시종인지 헷갈렸다. 그만큼 힘이 없어 보였다. 그 작은 왕이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조선의 제6대 왕. 왕위에 오른 나이 불과 12살. 에릭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에릭이 이 영화를 보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친구가 링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나 울었어? 에릭은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친구는 평소에도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었고 별것 아닌 것에도 잘 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에 같은 링크가 2번 더 왔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서. 에릭은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뭔가 있긴 하구나. 그는 어느 금요일 밤 별 기대 없이 화면을 켰습니다. 맥주 한 캔을 옆에 두고 리뷰 메모장을 열어놓은 채로. 그 메모장에는 결국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타이핑할 손을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릭은 나중에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화를 볼 때 습관적으로 메모를 한다. 이 장면은 왜 효과적인지, 저 연출은 무엇을 노리는지. 그런데 그날은 처음으로 그 습관이 끊겼다. 영화가 나를 비평가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에릭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단종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조선이 어느 시대인지는 대략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종이라는 이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화를 보면서 자막으로만 이야기를 따라갔습니다. 복잡한 관직 이름, 생소한 지명, 낯선 궁중 예법.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어를 몰라도 표정은 읽힌다. 나는 관직 이름을 몰랐지만 저 아이가 무섭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언어를 넘어서는 감정이 있다는 것. 이 영화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황금 왕좌, 거느린 신하들, 명령 한마디에 움직이는 군대. 하지만 단종에게 왕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크고 선명한 표적이었습니다. 12살의 소년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에릭은 이 대목에서 멈춰 생각했습니다. 그는 리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왕이 제일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단종 주변에서 실제로 권력을 쥔 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왕의 이름 뒤에서 나라를 움직이려는 어른들. 단종은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만나는 사람도, 심지어 어디에 앉을지조차. 궁궐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에게 그 공간은 거대한 새장이었습니다. 밖을 볼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는 곳.
에릭은 이 대목에서 영화를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아이였다. 에릭은 단종의 일상을 묘사하는 장면들에서 특히 멈췄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따라 붙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의식이 되어야 했고 모든 표정이 정치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에릭은 이 장면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기만의 시간이 단 1분이라도 있었을까? 우리는 보통 왕의 삶을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는 삶이라고. 하지만 단종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가장 많이 감시당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많이 통제받는 사람이었으며 가장 많이 혼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영화는 그 구조를 아주 천천히 아주 정확하게 보여줬다. 단종에게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믿었던 신하들, 그의 눈빛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궁녀들, 어린 왕이 무사하기를 바랐던 몇 안 되는 어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굴복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었으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떠났습니다. 단종의 주변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에릭은 이 과정을 보며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왕위를 빼앗기기 전에 그는 이미 사람들을 먼저 빼앗겼다. 그리고 그것이 더 잔인했습니다. 권력을 잃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잃는 것이 훨씬 더 큰 무너짐이라는 걸 이 영화는 말하지 않고도 보여줬습니다. 에릭 챔버스가 이 영화에 대해 가장 먼저 쓴 말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를 울리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울었다. 할리우드 영화였다면 달랐을 겁니다. 극적인 반전, 폭발하는 감정씬, 귀를 울리는 대음악. 눈물을 강요하는 장면들이 줄줄이 이어졌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반대로 갔습니다. 침묵을 길게 뒀습니다. 단종의 표정을 오래 보여줬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장면보다 눈물을 참는 장면을 더 오래 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더 무너뜨렸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으려는 얼굴이 이미 울고 있는 얼굴보다 훨씬 슬프다. 단종의 얼굴은 이 영화의 가장 강력한 서사였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지만 눈빛은 여전히 엄마를 찾는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무엇을 버텨야 하는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얼굴? 좋은 영화는 설명하지 않는다. 느끼게 한다. 이 영화는 그런 종류였다. 에릭은 이 영화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 하나를 꼽았습니다. 단종이 혼자 앉아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 대사도 없었습니다.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그 장면이 얼마나 길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0초였을 수도 30초였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장면이 이상하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일어났다. 단종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찾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눈빛이 자유를 찾는 건지 누군가를 찾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모호함이 오히려 더 슬펐다. 어린아이가 저렇게 복잡한 슬픔을 눈빛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 에릭은 오랫동안 영화를 보면서 감동적인 장면과 진짜로 마음을 건드리는 장면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은 의도가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울어야 한다는 신호가 옵니다. 음악이 커지고 조명이 바뀌고 카메라가 클로즈업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마음을 건드리는 장면은 다릅니다.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를 울리려는 어떤 장치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울었다. 그리고 그게 이 영화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한다. 영화가 끝났을 때 에릭은 단순히 슬프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먹먹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영화를 본 뒤 에릭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에릭은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단종에게 느끼는 감정이 연민만이 아니라는 걸. 단종 한 명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두려워한 권력자들, 지켜야 했지만 침묵을 선택한 신하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뒤 뒤늦게 미안해하는 역사. 그 모든 것이 단종 한 사람의 얼굴 위에 겹쳐졌습니다. 단종은 불쌍한 왕이 아니다. 그는 한 사회가 끝내 지켜내지 못한 순수함의 상징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에릭은 미국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희생된 사람들, 권력이 정당화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일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집단이 느끼는 뒤늦은 부끄러움. 이건 조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권력을 가진 모든 사회의 이야기였다. 에릭이 영화를 리뷰한 뒤 그의 SNS에 예상치 못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브라질에서 한 사람이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단종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달라도 이야기는 같다. 터키에서 한 사람이 썼습니다. 이건 단종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모든 약한 자들의 이야기다. 나이지리아에서 한 사람이 썼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이런 비극이 있었다. 그때 우리도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다. 에릭은 이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이야기는 특정 장소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모든 장소의 이야기다. 에릭은 단종의 비극 앞에서 관객이 느끼는 감정을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연민입니다. 저 아이가 불쌍하다. 저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왜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혹시 나도 저 침묵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닐까? 단종의 비극이 오래가는 이유는 단순히 슬프기 때문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관객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었을 것 같습니까? 라고. 그 질문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남음이 이 영화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를 보며 관객들은 분노합니다. 어린 왕을 밀어내고 권력을 빼앗고 결국 비극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에릭은 이 영화의 진짜 무서움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의 악인들은 만화에 나오는 악당이 아니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잔인함을 포장했습니다. 에릭은 이 부분에서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봤다. 에릭은 이 영화에서 특히 섬뜩했던 순간을 꼽았습니다. 단종을 밀어낸 사람들이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믿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면서 악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은 나라를 이끌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나서는 것이 오히려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악인이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논리 안에서 옳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들이 모여서 한 아이의 삶을 지워버렸다. 단종은 실제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반란을 일으킬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왜 그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징은 때로 칼보다 무섭다. 그 존재 자체가 정통성이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기억이었습니다. 힘이 없어도 말 한마디 못해도 그 소년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가 권력의 정당성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그를 없애야 했습니다. 에릭은 또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단종을 직접 해치지 않은 사람들, 그냥 침묵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는 단종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겁쟁이였습니다. 역사 속 비극을 만드는 건 악인만이 아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비극을 완성한다. 이 영화는 그것을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보여줬다. 그 침묵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에릭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하는가?
나는 언제 옳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가? 영화는 그 질문을 직접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그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600년 전 이야기지만 나는 이걸 보며 지금을 생각했다. 화면은 아름다웠다. 그런데 따뜻하지 않았다. 궁궐은 분명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넓은 공간에 단종 하나만 덩그러니 놓이는 장면들. 왕이 앉아야 할 자리에 왕이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위험이 아니라 고독으로 느껴지는 것. 거대한 궁은 그에게 왕국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에릭은 이 영화의 미장센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단종이 혼자일 때 화면이 가장 넓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화면이 가깝습니다. 하지만 단종이 혼자 남겨졌을 때 카메라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단종은 화면 안에서 점점 작아 보입니다. 감독은 단종의 고독을 대사로 설명하지 않았다. 카메라가 그것을 보여줬다. 인물이 작아질수록 공간이 커지고 공간이 커질수록 외로움이 커졌다. 의상에 대해서도 에릭은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단종이 입는 왕복은 분명 화려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섞인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옷. 하지만 그 화려한 옷 안에서 단종의 몸은 너무 작았습니다. 옷이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왕복이 소년을 삼켜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왕이 아닌 아이. 왕관을 쓰고 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년. 이 이미지 하나가 이 영화 전체를 요약한다. 빛의 사용도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밝은 장면에서도 인물은 그늘져 있었다. 이건 촬영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선택이었다. 음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대신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관객이 스스로 느끼도록 조용히 공간을 열어두었습니다. 음악이 밀지 않았다. 그냥 옆에 서 있었다. 그게 더 무너지게 했다. 북미 평론가들, 호주 관객들, 유럽 스트리밍 시청자들, 이들이 단종 이야기를 보고 남긴 반응들이 있습니다.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눈물이 났다. 왕이 이렇게 힘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역사 드라마가 이렇게 인간적일 수 있는지 몰랐다. 좋은 이야기는 국경이 없다. 감정이 정확하면 반드시 통한다. 에릭은 이 영화를 본 뒤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면서 사전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라는 것도 단종이 어떤 왕인지도 결말이 비극인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봐봐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12명 중 9명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뭐야? 나 울었잖아? 한국 역사 몰라도 이렇게 슬프네. 왜 이왕 이름 처음 들어보지? 알았어야 했는데. 이 영화는 예고편이 필요 없다. 설명이 필요 없다. 그냥 보여주면 된다. 스스로 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가 세계에서 통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단종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에릭은 이것을 완결된 비극의 무게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의 비극은 아직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하지만 과거의 비극은 이미 끝났다.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 그 돌이킬 수 없음이 슬픔을 완성한다. 단종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느끼는 슬픔의 일부는 바로 그 무력함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무리 마음 아파해도 그 소년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그 거리감이 역설적으로 감정을 더 크게 만듭니다. 에릭은 말했습니다. 이건 600년 전 조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인간이 반복해온 가장 오래된 비극이다. 에릭은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남은 건 줄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얼굴이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지만 아이의 눈빛을 버리지 못한 얼굴? 버텨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는 걸 아는 눈빛. 그 눈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에릭은 이 영화를 본 뒤 단종에 대해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책을 찾아봤고 위키피디아를 읽었으며 단종에 대해 쓴 다른 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수록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종이 폐위된 나이는 16이었습니다. 유배지로 보내졌을 때는 17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나이는 17이었습니다. 에릭은 이 숫자들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7. 나는 그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농구를 했고 첫 데이트를 긴장하며 준비했으며 대학교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 나이에 단종은 삶을 마쳐야 했다. 역사는 승자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술은 다릅니다. 예술은 승자가 아니라 가장 아팠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가장 억울하게 지워진 존재를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감정의 중심에 세웁니다. 역사는 기록이다. 하지만 예술은 기억이다. 기록은 사실을 남기지만 기억은 감정을 남긴다. 그리고 감정이 더 오래 산다. 단종은 역사 기록 속에서 한동안 지워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그림 속에서, 노래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영화 속에서 단종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에릭은 리뷰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리뷰를 쓰는데 3번 멈췄다. 눈이 문이 아니라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이었다. 좋은 영화는 말을 남긴다. 위대한 영화는 말을 잃게 만든다. 이 영화는 후자였다. 나는 비평가로서 이 영화를 평가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 이 영화 앞에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영화에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다. 별점 5개. 에릭 챔버스가 20년 동안 영화를 보면서 그 점수를 준 영화는 10편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가 들어갔습니다. 조선 왕실 이야기가 17살의 삶을 마친 소년의 이야기.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